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루어진 두 번째 임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과 야당 간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명에 대해 야3당은 협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각 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이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비덱스포츠가 최근 청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딸 정유라 씨는 특별한 역할도 없이 비덱스포츠에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전력을 생산해온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오늘 자정부터 영구 정지됩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앞으로 보완점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와 남부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오후 들어 강원도에 확대되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존 농도도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이었고 자외선 지수는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일요일 JTBC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야당이 청문 절차 완료를 거부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권한으로 임명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야당 반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협치를 포기한 임명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2차 시한이 어제로 만료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었던 게 청와대 측 설명입니다. 이로써 강 장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다시 한번 야당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임명 소식에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협치 포기, 오만과 독선의 인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인사 참사라며 협치 정신을 훼손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바른정당도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3당은 내일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 장관 임명으로 여야 대치가 더 격해지면서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에선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임명장을 받은 건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28일 만입니다. 지명부터 임명까지의 우여곡절과 첫 여성 외교수장이 된 강 장관 앞에 놓인 숙제를 서복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지명은 파격이었습니다. 첫 여성 장관 후보자인데다 고시 순혈주의가 센 외교부를 비고시 출신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장 전입과 관련해 청와대의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야당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에선 자질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국제기구나 인권에 관련된 전문성만 가지고 어떻게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맞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것인지. 유엔에 매일매일 하는 일이 주요 회원국들하고 사안을 놓고 보고도 드리고 협상도 하는 일입니다. 야당들은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이어 전직 외교부 장관들까지 임명 지지 성명을 냈고 이런 여론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제 강 장관의 앞엔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사드와 자유무역 협정 등 민감한 의제를 조율해내야 합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일본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임명장과 함께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능력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반대했던 분들도 아이고 잘못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도록. JTBC 서복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서 현 정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오늘 임명에 대해서 야3당 강력 반발했습니다. 예상됐던 부분인데 오늘 임명을 강행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청와대로서는 인사청문회 맞춰달라고 추가 요청 절차까지 다 밟은 만큼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강 장관 임명의 모든 걸 연계하려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이 나온 것 또한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강 장관의 경우에는 비고시 여성 외교관으로서 청와대가 외교부 개혁을 위해서 내놓은 카드지 않습니까? 때문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해서 법조 개혁과 관련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 임명은 예정대로 실시해서 대통령의 정부 개혁 의지를 재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바로 청와대의 내부 기류였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문 대통령이 외교부 개혁에 대한 주문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임명식 초반에는 문 대통령이 강 장관에게 마음고생 많으셨죠? 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눴는데요. 하지만 곧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외교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지나치게 외무부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렇게 폐쇄적인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는 우리 아주 좋은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역량이 더 커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이유가 아닌가. 대사들 임명도 이제는 좀 더 폭넓게 개방해서. 그리고 오늘 강 장관 임명식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다음에 나온 첫 대통령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언급이 있을까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어땠습니까? 네,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안 후보가 사퇴하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어서는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 이 부분 역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법조 개혁,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좀 상당히 오랜 시간 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 전 후보자의 이 사퇴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청와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 문 대통령도 오늘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법무부 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요구라고 전제를 한 뒤에 검찰에 대해서는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법무부에 대해서도 탈검찰로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가 비면서 문 대통령이 채용할 장관 자리는 다시 3개가 됐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완전히 0점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라면서 인사 발표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주말 안에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추가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선 대상이 한 자리 더 늘어난 데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진 만큼 발표 자체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가 인선 발표를 너무 지연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선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3자리를 묶어 발표하기 위해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후보자와 함께 검토됐던 이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되기 때문에 완전 0점에서 인선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과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 외교 모드에 돌입하기 전인 이번 주 안에 조각은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경환 전 후보자 자진 사퇴를 계기로 야3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다른 국회 일정엔 동참 안 하더라도 반드시 인사청문회에는 참석을 해서 적극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요. 주로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경환 전 후보자 사퇴를 유도했던 검증 화력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석박사 논문은 표절을 했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노동 전문가라고 했지만 노동 연구 실적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딸의 국방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에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들은 이렇게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해 청와대와도 직접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된 후보자들은 일단 의혹 제기에 반발하며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야3당은 조국 민정수석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방어에 돌입했는데요.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가 열리는 것도 저지해서 책임론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겁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야3당은 이르면 20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조국 수석을 출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조 수석을 불러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당이 그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할 때 저는 제가 위원장으로 소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운영위원장 자리부터 내놓으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 몫인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여야가 바뀐 이후에도 점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조 수석 책임론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100점 맞다가 95점 맞았다고 학교를 그만둬야 하느냐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부활시킬 방침입니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조 수석 개인에게 쏠리는 책임을 분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인사추천위가 가동되면 고위공직자 후보를 3배수까지 검증한 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인사를 추천합니다. 인사추천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맡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전해드리는 것처럼 야상당이 일제히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자유한국당은 현 상태에서 추경안 처리 같은 이제 의사 일정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추경안 처리와 같은 의사 일정에 원만하게 협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예. 다만 내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만큼은 보이콧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는다 했는데 당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청문회부터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안 나간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바로 당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예. 청문회에 불참을 해도 국민의당까지만 참석을 하면 이 대부분 상임위에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데다가 한국당 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울 이 청문회라는 기회는 잡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예.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청문회 보이콧은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른정당을 보면 그동안 청문회에는 꼭 참석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내일 5개 상임위에서 각자 이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요.
바른정당이 내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이 바른정당은 내일 한 발 더 나아가서 청문회 자체도 보이콧을 할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 야3당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청문회를 놓고서는 일부 대응법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현안이 있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이건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당초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당시 표결 때처럼 국민의당을 설득해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야당들의 반발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서 22일에 처리를 하려면 국회의장 직권 상정권을 동원해야 하는 데다가 이 국민의당이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하자 이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과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물론 국민의당으로서도 이 정부의 우호적인 호남 민심을 의식하자면 이 찬반 한쪽을 당론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아무튼 이러다 보니 이 김희수 후보자의 임명 문제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헌재도 이 당분간은 더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각 당들의 또 입장차가 있고 또 고민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정치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발언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야당이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한미 당국은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ROK-US joint exercise and training. 미국 방문 중에 나온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도발 중단으로 잡고 그 대가로 구체적인 한미 군사 활동에 축소를 내건 게 적절했는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문 특보가 한미 동맹에 금이 갈 만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의 학자로서 견해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당국자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영장 기각 보름 만인데요. 기존에 적용했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더해서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 받은 뇌물을 숨기는 데 가담했다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씨 승마와 관련한 말세탁 의혹 등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삼성은 정유라 씨를 위해 비타나 V라는 네덜란드산 명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말, 비타나 V 등 말 3마리를 처분하면서 다른 말로 바꾼 이른바 말세탁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정 씨의 마필관리사 이모 씨와 독일에서 함께 생활했던 전 남편 신모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도 이 과정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약속받은 수백억 원대 뇌물을 정상적인 돈 거래로 위장하는 데 정 씨도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정 씨는 영장 기각 이후 2차례의 소환 조사에서도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어머니에 비해 아는 내용이 많지 않다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이나 모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최 씨 모녀의 해외 자금과 관련한 핵심 회사는 바로 독일에 세운 비덱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비덱 스포츠가 최근
청산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흔적 지우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곳을 통해서 드나든 돈의 흐름은 독일 검찰과 한국 검찰이 공조해서 계속 수사할 전망입니다. 박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독일 기업 정보 사이트 머니하우스 홈페이지입니다. 최순실 씨 회사였던 비덱스포츠가 지난 16일 청산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현지의 다른 기업 사이트 콤팔리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산인은 정유라 씨의 승마 코치이자 비덱스포츠 대표인 크리스티앙 캄플라데입니다. 경영상 대표직만 유지했던 캄플라데는 지난해 10월 18일 최 씨 모녀로부터 주식 전부를 인수했습니다. 이날은 삼성이 비덱스포츠를 통해 최 씨를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처음으로 나온 날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비덱스포츠는 캄플라데가 세운 것이고 자신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최 씨의 허락을 먼저 받지 않고서 캄플라데의 결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해왔습니다. 특히 승마 선수 육성 명목으로 삼성과 220억 원대 계약을 맺은 비덱스포츠 지출은 최 씨 모녀를 위해 이뤄져 온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비덱에서 별다른 역할도 없이 매달 5천 유로, 우리 돈 630여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약 1년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정 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독일 검찰이 지난해부터 비덱스포츠의 자금 세탁과 탈세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 검찰은 독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비덱스포츠가 청산된 상황에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심수무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 기자, 비덱스포츠가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추적이나 수사에서 중요한 회사인 이유,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최순실 씨 범죄 수익 은닉의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통상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회사를 물색합니다. 예. 그런데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이 비덱스포츠와 무조건 계약을 맺으라고 대기업들을 압박했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비덱스포츠가 실제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맺을 만한 정상적인 회사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예. 비덱스포츠는 마인제 959라는 페이퍼 컴퍼니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최 씨가 이 회사를 사들인 뒤에 코어스포츠와 비덱스포츠로 두 차례 이름만 바꾼 겁니다. 예. 삼성은 별다른 실적도 또 제대로 된 실체도 없는 코어스포츠라는 회사와 2015년 8월 220억 원대의 승마 선수 육성 계약을 맺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돈의 대부분이 최 씨 모녀에게만 지원이 됐습니다. 바로 이 돈이 뇌물공여 혐의로 받는 겁니다. 220억 원대의 육성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런 회사를 청산한 배경은 당연히 이제 범행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비덱스포츠 청산은 이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말부터 시도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비덱스포츠와 주소지가 같았던 쌍둥이 회사 더 블루케이버비는 최 씨가 국내에 입국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먼저 청산이 됐습니다. 또 비덱스포츠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는 지난 1월에 덴마크에서 국내 취재진들을 만나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관련 회사들이 청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법인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뿐이지 예. 이 법인을 통해서 거쳤던 돈 거래 흐름 이런 부분들은 다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한국 수사기관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이 국내 자금이 송금된 부분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 같은 내역은 그 삼성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대부분 필요한 자료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이 외에 최 씨가 유럽 내 다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자신의 어떤 거액 재산을 은닉했다 이런 혐의 의혹에 대해서는 독일의 검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유라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말 세탁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럼 다른 혐의로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요, 이 정 씨가 비덱스포츠에서 별달리 하는 일도 없이 월급을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특혜성 대출을 받아서 해외에서 4억 원대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다만 우리 검찰이 정 씨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할 당시 그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혐의 이외에 추가로 다른 혐의를 더 적용해서 구속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와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을 두고서 덴마크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그 3가지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법조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6년 전 발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들과 관련한 살인사건.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죽음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법원이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용철 씨와 박용수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으로 박용철 씨는 흉기에 찔려 숨졌고 박용수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살했는지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용의자 박용수 씨도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용철 씨의 유족은 피살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검찰에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용철 씨가 박용수 씨의 호출을 받고 외출했다가 피살된 게 맞는지 두 사람의 전화통화 내역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의 사망 직전 통화 내역에 대해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했고 유족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기록이 수사 비밀이 아니며 수사에 지장도 없다며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용철 씨의 통화 내역과 박용수 씨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됐는데 원점에서 재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검찰이 오는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재수사 요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죠. 고리 1호기가 앞으로 4시간 뒤,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연구 정지됩니다. 지난 40년간 전력을 생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부산에선 연구 정지를 기념하는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보죠. 배승주 기자. 고리 1호기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어제 이미 전력 생산은 중단됐습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위해 앞서 어제 오후 6시 고리 1호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현재는 평상시 300도에 달하는 원자로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중인데요. 오늘 자정쯤 원자로 온도가 93도까지 떨어지면 이때 연구 정지 상태가 됐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불을 붙인 뒤 40년 만입니다. 1971년 미국 정부의 차관과 기술 지원으로 착공된 고리 1호기는 총 공사비 3억 달러로 당시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 경부고속도로 4개 건설 규모였습니다. 네, 지금 배 기자 있는 곳이 기념 행사장이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부산 진구 송상현 광장인데요. 1시간 전인 저녁 7시부터 고리 원전 1호기 정지 축하 콘서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잠시 시민 한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과 나온 것 같은데요. 고리 원전 1호기 연구 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자력이 저에게 기여한 바 크고 도움을 많이 줬지만 후쿠시마 원전이든 경주 지진 사태를 봤을 때 아직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커가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좀 줄여나갔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산 시민 얘기 들어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것 같은데요. 원자력 발전이 계속 가능한가를 놓고 아직 논란은 있죠. 네, 고리 1호기는 이미 지난 2007년에 30년 설계 수명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오늘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된 건데요. 한수원은 아직도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명을 한 번 더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리 1호기와 같은 모델인 미국의 원전들도 2차례 연장을 통해 7, 80년 운영 허가가 났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동일 원전이라도 집안 등 운영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고리 1호기에 이어 다른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네, 고리 1호기의 연구 정지를 시작으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를 실현하려면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할지 윤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전기 생산량은 시간당 54만 5,500기가와트입니다. 이 가운데 30.7%는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핵 공약과 함께 이를 1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1%까지 올리겠다던 것을 정반대로 수정한 겁니다. 그 첫걸음으로 고리 1호기 연구 정지가 이루어졌고 다음 단계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력 수급 우려가 나옵니다. 건설 중단 가능성이 있는 원전 8기는 12,400메가와트 규모인데 폐쇄가 추진되는 노후 화력발전소도 감안하면 15,800메가와트 전력이 빠집니다. 이럴 경우 지난 정부가 예상한 2029년 최대 전력 사용량의 3,000메가와트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전력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따진 다음에 신재생 그리고 또 LNG가 독일처럼 탈원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비싼 발전 단가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아직 한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전국이 찜통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오존과 자외선 농도도 위험 수위로 올라가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시원한 분수대 물줄기에 몸을 맡깁니다. 3일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울에선 한강시민공원이 사실상 피서집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부와 남부지방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오후 들어 강원도까지 확대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폭염 영향권에 든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경남 합천의 기온이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5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6월 기온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 32도, 대구 35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문제는 기온만이 아닙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최고 단계인 위험 단계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했을 때 수십 분 이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존 농도 역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한낮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모레까지 계속되다 목요일쯤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최근까지 사실 미세먼지가 극성이었는데요. 이제는 더위와 함께 찾아온 자외선과 오존 때문에 바깥 활동이 힘듭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충이 더 큽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검은 우산을 펴니다. 우산 아래 몸을 가린 채 경비 업무를 섭니다. 또 다른 경찰은 얼굴을 토시로 가리고 피부가 드러난 팔도 싸맵니다. 왜 경찰이 얼굴을 가리냐는 항의도 받지만 쏟아지는 자외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햇볕 아래 몇 시간을 서 있는 팻말 아르바이트생도 고통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 가장 강한 시간에 여기 서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따갑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걱정은 돼요. 시커멓게 빛가림을 한 트럭 유리창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트럭 기사들에겐 창문이 있는 왼쪽 팔과 왼쪽 얼굴만 자외선을 받기 때문에 한쪽 팔 토시는 필수입니다. 차가 높다 보니까 이 승용차보다 이 쬐는 게 너무 많고 하루 끝나면은 얼굴이 막
최근 자외선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강한 자외선과 오염물질이 만나 생기는 오존 농도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 포함된 오존은 마스크를 쓰는 정도로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존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눈 점막이 따갑대거나 또 코가 따끔거리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상 정보를 주시하면서 야외 활동을 줄이는 방법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엽기적이고 안타까운 사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유기해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이사를 갈 때도 시신을 상자에 넣어서 옮겼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부산 문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이 아파트에 사는 34살 김모 씨 집 냉장고에서 여자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김 씨 딸들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병원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방치한 지 이틀 만에 숨졌고 작년 1월 집에서 태어난 둘째는 출산 직후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미혼모였던 김 씨는 두 아이의 시신을 냉동 보관하다 작년 4월 동거남 집으로 이사할 때도 상자에 담아 옮겼습니다. 자신이 혼자 살던 주거지에서 냉동실에 계속 보관을 하였고 이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삿짐에 넣어서 바로 와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 엽기적 사건에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못 들어가거든요.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점에서 지난 2006년 서울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과 비슷합니다. 당시 범인이던 프랑스인 부부 역시 자신의 아기 2명을 냉장고에 4년간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신병력이나 동거남의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인 가운데 내일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했던 말이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임명되자마자 김 위원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조사에 나섰죠. 이번 주엔 재벌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고를 누락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칼날이 날카롭게 조여오자 재계는 내부적으로 대비책을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지면 대상이 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20%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SK그룹의 SKCNC 등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편법 경영 관행을 조사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업계는 하림과 성주그룹 등이 첫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대 그룹 반열에 오른 하림은 최근 지주사 상장을 앞두고 100억 원대의 증여세만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패션 브랜드 MCM으로 유명한 성주그룹은 부당한 단가를 강요하고 비용을 떠넘겼다며 지난 3월 하청업체 4곳에 공정위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모두 공정위가 관련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와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치킨값 인상을 둘러싼 BBQ 조사에서 보듯이 피자와 떡볶이, 죽 등 대표적인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들도 부당한 본사의 횡포는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런던 임대아파트의 화재 사망자가 최소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차 세계대전 이래 영국에서 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참사 원인으로 드러났죠. 여기에 무성의한 사후 조치까지 겹쳐서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화재 뒤 비난이 쇄도하자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야유 속에 도망치듯 빠져나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부랴부랴 실종자 가족을 만나 3주 내 새 거주지 제공 등 지원책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메이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는 집무실 인근에서 계속됐습니다. It is shameful. It is embarrassing at the moment as a British citizen to have Theresa May as Prime Minister of this country. She's humiliating the country as well as herself and her party, and she has to go. 슬픔이 분노로 바뀐 건 정부와 구청 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화재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의 안전대책 요구는 무시됐고 구청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값싼 외장재가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91번째 생일을 맞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기념 행사 도중 1분간 침묵하며 추도의 뜻을 밝힌 뒤 참사를 당한 이들을 위해 계속 반성하고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화재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고통을 나누지 못한 메이 총리는 보스당 내에서도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보스당 일부 인사들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키가 작다고 얕보지 마라. 요즘 프로야구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65cm인 기아의 김선빈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163cm로 최단신인 삼성의 김성윤은 오늘 홈런으로 프로 데뷔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오강춘 기자입니다. 기아 김선빈은 1회 첫 타석부터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7회엔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김선빈은 롯데 2대5를 따돌리고 타율 1위를 지켰습니다. 165cm 작달막한 키로 잔뜩 웅크린 채 상대 투수를 물고 늘어집니다. 주로 9번 타자로 나서지만 투수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고의 사구도 4개나 뽑았습니다.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는 타격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편견도 깨뜨렸습니다. 기아는 김선빈의 활약에도 6회 LG 유강남에게 만루 홈런, 손주인에게 그라운드 홈런을 내주며 힘겨운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프로에 데뷔한 18살 삼성 김성윤은 키 163cm로 김선빈보다 2cm가 작습니다. 프로야구 최단신 선수인데 SK전 3회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 홈런이 프로 데뷔 첫 안타였습니다. 삼성은 베테랑 이승엽이 4회 시즌 11번째 아치를 그려 홈런쇼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전 4연타석 홈런을 쳤던 한화 로사리오는 KT전에서 또다시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화는 KT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